경제. 안녕하세요. 김은경입니다. 어제 9일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부동산 매매를 늘리고 가격도 올려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건데요. 그런데 수혜를 받는 지역은요, 서울 강남 등 일부에 불과하고 또 문제 없는 건물을 다시 지으면 자원도 낭비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요, 투기광풍이 다시 볼까 걱정이 됐습니다. 한국은행이 다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난달에 마치 정부에 떠밀리듯이 금리를 내린 데 이어서 다음 주 회의를 앞두고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요. 또다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다시 늘어나고 있는 가계부채가 더 늘어날 수도 있을 테고요. 자칫 돈은 풀어도 원하는 부양 효과는 나지 않는 유동성 함정도 걱정이 됩니다. 추석 다가오니까 정치인들은 또 다시 분주하네요. 민생 현장 챙긴다고 하죠. 장외투쟁을 선언한 야당이나 여당 모두 자신들이 민생 현장을 찾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문을 열긴 열었는데요. 국회는 또다시 개점 휴업인가요? 무엇이 진짜 민생을 돌보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현경이 뽑은 오늘의 생생 키워드, 다시입니다. 저희 생생경제가 준비한 오늘의 생생한 경제 이슈입니다. 최근 제주도 땅을 사들이는 중국인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특히 이 외국인들이 취득한 토지의 무려 43%가 중국인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요. 제주도의 경우에는 5억 원 이상을 투자를 하면은 부동산 투자 이민이 허용되는 부동산 투자 이민 제도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제주도에 늘어나고 있는 중국인 토지, 이 문제는 없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부에서는요. 논란이 더 커지고 있는 9.1 부동산 대책 정부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짚어보기는 했습니다만은 부동산 대책 풀 거 정말 너무 다 풀었다. 너무 풀었다. 일부만을 위한 대책이 아니냐 이런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지적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네, 오늘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PB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예, 오늘 시장은 어떻게 끝났나요? 네, 오늘 만만치 않은 하루였습니다. 보통 미국 시장이 시장이었을 때는 이렇게까지 흔들리지는 않는데요. 네. 오늘 시장이 아침 시초가에서는 괜찮았습니다만 시간이 갈수록 굉장히 어려운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특별히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엄청난 양이 쏟아지면서 시장의 하락을 계속 강화시키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먼저 지수 흐름들을 말씀드리면 오늘 1포인트 하락으로 출발했던 거래소 종합주가 지수는 마감이 16.28포인트, 전일 대비 0.79% 하락하면서 2051.58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네. 반면에 코스닥은 강세로 끝났는데요. 중소형주들 강세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전일 대비 1.79포인트, 0.32% 상승하면서 568.74포인트를 기록을 했고요. 거래소에서는 개인과 외국인들이 매수했습니다만 기관 매도가 상당폭 쏟아졌고, 사실은 그러나 기관의 매도보다는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시장 하락을 더욱 부추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팔고 외국인이 매수하는 그런 흐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환해당했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요? 그럼 어떤 한이냐? 네. 원화도 원화입니다만 엔화에 당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엔화가 105엔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당 105엔 근처. 오늘 무려 0.63엔 9시 13분 현재 엔화 약세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달러당 104.8485엔에 거래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러다 보니까 경쟁 관계에 있는 한국의 기업들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또한 원화는 뒤늦게 원화 환율이 오르면서 원화 약세로 일본 엔화처럼 흘러가긴 했습니다만 오전 전까지는 강세였습니다. 연중 최고치 근처까지 강세를 보여주는 원화 강세 흐름, 이렇게 엇갈린 일본과 한국의 환의 흐름들이 수출주들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는데요. 흐름 보면 바로 나옵니다. 삼성전자는 2.6%, 현대차는 2.8%, LG화학 2.8%, 현대모비스 2.9%씩 빠지는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모두 2% 이상 빠지는 그런 큰 약세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속수무책으로 주가 빠지면서 마무리되었고요. 네. 여기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렇게 강화되었는데 사실 이것을 그 지정학적 위기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제 내일 이 부분들이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에 반영된 게 먼저 선반영된 거 아니냐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부 맞는 얘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에 의한 영향력이 더 컸다라고 보는 게 오늘 시장에 대한 보다 정확한 분석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환율, 환에 대한 영향력 이거는 얼마나 갈까요? 네, 지금 엔화가 105엔에서 과연 어떻게 될 건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네. 좀 지나치게 많이 빠졌습니다. 삼성전자 120만 원 깨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충격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하지만 낙폭이 가대하기 때문에 여기서 한두 번 정도 더 주가가 빠진다면 그때부터는 너무 지나친 하락이 계속될 것이다라는 공포감은 가지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네. 참여자들의 심리는 여기서 한두 번 더 빠지면 공포의 국면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 그리고 펀드 투자를 하시고 계신 분들은 한두 번 빠진다고 너무 움츠러들지 마시고 한국의 펀더멘탈이 그렇게 악하지 않고 그리고 한국의 주식시장이 다른 나라처럼 버블이 많이 끼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로 하락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빠질 게 다 빠졌다 이런 네. 마음으로 시장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요. 어제 이제 삼성의 그 합병 소식이 있었고요. 그래서 네. 앞으로 이제 삼성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들도 좀 있었고, 또 부동산 정책도 발표가 됐잖아요. 네. 그런 재료들은 오늘의 시장에는 별 영향이 없었나요? 네, 오늘 건설업종이 아침에는 조금 오르는 듯 했습니다만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역시나 단발성으로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앞서 모두에서 잠깐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과연 더 이상 어떤 게 얼마만큼 더 나올 수 있을까 네. 하는 의혹들이 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은행주들은 상승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어서 상대적으로 기대감들이 조금 살아있는 그런 네.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만 그동안에 이런 어떤 합병이라든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오늘 오히려 조금 시장의 큰 흐름을 긋고 가지는 못한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 좀 눈에 띄는 종목이나 업종이 있었나요? 네, 코스닥 요즘 매일같이 눈에 띄는 게 다음 아니겠습니까? 네. 다음 카카오하고 합병을 한 이후에 주가가 변동성이 굉장히 큰데요. 오늘도 그런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제 하루에 2% 정도 움직이는 건 기본적 움직임이다라고 볼 정도로 하루에 장중에 한 5% 가까운 흐름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서 이 부분들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확실히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동안에 하락폭이 굉장히 과도하게 이루어졌던 핸드폰 부품주들 중에 일부들이 네.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과연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3분기에 새로운 신제품들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코스닥에서는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PB팀장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 저탄소차, 그러니까 환경 오염을 덜 시키는 차죠. 네. 여기에 대한 협력금에 대한 부분이 오늘 언급이 됐나 봐요. 네, 우선 저탄소차 협력금 좀 복잡한데요. 네. 이 제도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차량,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화석을 쓰는 차량들이겠죠. 그런 차들에게는 구매자들한테 부담금을 매기고요. 네. 이 CO2,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차량을 구입하는 소비자들한테는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구매자들한테 직접 현금을 주고 또 현금을 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결국 이제 이게 가격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네. 쉽게 말해서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차량은 값이 더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요. 부담금만큼. 반대로 이런 이 오염 배출이 적은 차량은 보조금을 주니까 그만큼 가격이 내려가는 효과가 생깁니다. 이게 원래 이런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는데 네. 이게 시행을 앞두고 국내 자동차 업계가 굉장히 반발이 심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그 잠정 기준을 보면은 대부분 국내 차량들은 CO2 발생량이 많아가지고 네. 부담금 대상이 됩니다.
거죠. 반대로 유럽차 같은 경우는 유럽은 환경 기준이 굉장히 엄격하지 않습니까? 까다롭죠. 예, 그리고 대부분 그 기준에 맞춰서 차량들이 개발이 됐기 때문에 이 온실가스 배출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네. 유럽차들은 국내에 수입되고 있는 유럽차들 요즘 이제 수입차 시장에서 거의 독보적인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게 유럽차들인데 이런 차들은 가격이 내려갈 요인이 생기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국내 자동차 업계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이 유럽차들의 공세 때문에 요즘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는데 가격까지 내려가고 반대로 국산차는 값이 올라가고 하니까 상당히 위협을 느끼게 된 거죠. 네. 그래서 대대적으로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부가 오늘 이제 최경환 부총리 주재로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이 부담금 부과를 2020년 말까지, 그러니까 2021년으로 사실상 연기를 한 거죠. 6년을 연기를 한 겁니다. 네. 물론 그 기간 중에 여러 가지 환경 기준을 강화하고 또 뭐 하이브리드라든가 전기차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고 하는 여러 가지 보완 장치, 또 채찍과 당근을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제도 시행을 6년 미루게 된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배출권 거래제라는 게 있는데요. 이 배출권 거래제라는 거는 이제 업체별로 각 주요 대기업마다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그 양을 할당을 하고요. 만약에 이거보다 많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다른 회사에서 사와야 됩니다. 그만큼. 네. 반대로 덜 사용하면은 할당량보다 적은 온실가스를 배출했으면 그 미달된 부분만큼 다른 기업한테 팔 수가 있는 거죠. 사고 파는 제도입니다. 네. 근데 이거 역시도 기업들한테 특히 이제 이 뭐 전기라든가 철강이라든가 우리나라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업종들이 대부분 다 주력 업종들인데 굉장히 반발을 했고 그래서 일단 내년부터 시행은 하는데 네. 업종별로 그 할당량 목표를 조금 완화해주는 쪽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두 가지 다 어쨌든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들에게 굉장히 도움을 주는 그런 거네요. 그렇죠. 이 저탄소차 협력금은 완성차들한테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고요. 예. 온실가스 배출 이거는 특히 뭐 자동차도 영향이 있겠습니다만 전기라든가 철강, 예. 시멘트 이런 업종이 제일 영향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업계의 현실적인 이유를 감안을 해서 이렇게 시행을 유예하거나 또 완화하다 보니까 환경단체나 또 야당 쪽에서는 굉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환경단체들은 결국 이것이 특정 기업들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 전체의 어떤 이 환경 문제 이런 것이 환경 정책이 후퇴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고요. 야당 역시 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또 자국 산업 보호라는 현실적인 측면과 또 이 환경 기준에 대한 강화 이런 어떤 당위적인 측면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었는데 이거 역시도 어쨌든 뭐 이 힘 있는 부총리가 오니까 해결을 못하고 있다가 단번에 해결을 해버리네요. 그러니까 뭐든지 뭐 빨리빨리 좀 해결이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네. 이게 굳이 혐의를 두는 것은 아니지만은요, 네. 기업하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뭐 재계가 환영할 만한 일들은 굉장히 많이 해주고 있는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지금 뭐 어차피 이 경제팀의 기조가 경기 내수 살리기고 내수 살리기를 하다 보면 어쨌든 기업들한테는 규제보다는 여러 가지 당근을 주는 것들이 네. 많은데 뭐 그것을 뭐 꼭 문제다, 예. 100% 잘못됐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것이 어떤 뭐 현실적으로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분명히 가야 될 길임에도 불구하고 네. 너무 모든 걸 유예해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의 목소리도 충분히 귀 기울여서 들어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중고차 살 때 항상 주의하라고 하는 게 이게 사고를 냈던 차냐 네. 아니면 물에 한번 빠졌던 차냐 네, 이런 얘기 맞습니다. 많이 있잖아요. 이거 예. 또 한번 다시 확인하라라는 예. 그런 조언이 있군요. 예, 오늘 보험개발원이 이제 소비자들한테 중고차 구매 전에 차량의 침수 여부를 좀 확인해야 된다 이런 자료를 냈는데요. 네. 특히 이제 이번에 올 장마철하고 최근에 이제 남부지방 집중호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수많은 차량들이 침수 피해를 입었는데 이 침수 차량이 중고차 시장의 무사고 차량으로 둔갑을 해가지고 무분별하게 혹시 판매되는 것은 아니겠느냐 이런 지금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자동차 같은 경우에 이제 물에 침수가 되면은 전선이라고 그래가지고 쉽게 말하면 차량 가격보다 수리 비용이 더 들거나 네. 뭐 도저히 굴릴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된 그런 차량들은 말합니다. 일단 그런 차량들도 있고 이제 침수가 되면은 이게 일단은 보험사한테 신고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근데 만약에 뭐 자차를 안 들어서 아예 신고가 안 된 거라면 그건 어쩔 수가 없는데 일단 신고된 차량이라고 그러면 그게 다 이제 보험 개발은 기록에 남는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카 알아볼 히스토리라고 그래가지고요. 네. 보험 개발원의 카 히스토리에 들어가 보면은 전선 처리 이 침수 사고 여부를 간단하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저는 네. 2011년 이후 침수 때문에 자동차 보험에 보상 접수된 차량은 다 거기에 등록이 돼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중고차 뭐 대형 큰 중개차상을 통해서 사실 경우엔 다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요즘 뭐 이렇게 이 투명하지 않다기보다는 개인 거래들 좀 하죠. 네. 개인 간 거래 이런 것도 있는데 확인할 수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그게 다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여객선 적자 항로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공영제로 운영하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이게 세월호 이제 후속 대책인데요. 네. 오늘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국무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네. 세월호사 참사 이후에 계속 팽목항에 머물다가 이제 올라와가지고 오늘 사고 재발 대책을 만들었는데 가장 이제 눈길을 끄는 거는 열악한 해운사 선사들의 항로들 있죠. 네. 수익성이 떨어지거나 이 적재 항로에 대해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선박을 운영하는 공영제를 도입하겠다 이런 방침을 네. 내놨습니다. 지금 99개 우리나라의 이 국내 항로가 있는데요. 그 중에 26개가 이제 적자 대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런 항로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공영제 적용 여부를 검토하겠다. 네.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거냐에 대한 논란은 있는데 재정도 많이 들어갈 것 같고요. 그렇죠. 예. 들어가고 또 효율 문제도 있고 근데 참고로 캐나다 같은 경우는 연방정부하고 주정부가 이 취약 항로에서 직접 여객선을 운영하는 네. 예도 있다고 해서 일단은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선사 진입 장벽이 없어져가지고 네. 세월호처럼 한 선박회사가 수십 년 동안 한 항로를 독점하는 이런 관행도 사라질 것이다라고 했는데 예.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과연 다른 선사가 과연 여기 경쟁 체제에 뛰어들 것이냐 하는 것도 별개 문제고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독점이 되건 뭐 경쟁이 되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철저한 안전관리, 네. 이 감독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도 하겠다라고 오늘 발표했으니까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일보의 이성철 부국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경제 일부 함께 하셨고요. 제주도 땅 주인이 급격하게 중국인들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제주도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2010년부터요. 5억 원 이상을 투자를 하면은 부동산 투자 이민을 허용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급격하게 중국인 땅 주인들이 늘어나게 된 건데 이렇게 또 갑자기 단시간 내에 늘어나게 되면은 항상 좀 문제가 불거지게 마련이죠. 이 편법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도 있고요. 무분별하게 개발이 되는 경우, 난개발의 문제, 그리고 역시나 또 국부 유출의 문제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제주도 땅을 많이 사고 있는 이 부분, 순기능과 역기능을 2부에서 자세히 짚어보려고 합니다.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지난 2005년 유엔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생태계의 멸종 속도는 자연 상태보다 100배에서 1000배 빨라졌고 이 추세라면 향후 100년 안에 조류의 12%, 포유류의 25%, 양서류의 32%가 멸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처럼 위기에 처한 생물 다양성의 보존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10월 전 세계가 대한민국 평창에 모입니다. 자연의 일부인 우리 인간이 더욱 풍요롭고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한 미래를 위한 발걸음. 제12차 생물 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 환경부가 함께합니다. 오후에 만나는 살만나는 경제.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함께 하고 계시고요. 잠시 후에 제주도의 땅 주인들, 중국인들이 많아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핫이슈 인터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도에 가면 원래 많은 게 세 가지잖아요. 그래서 삼다도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네 가지가 된 것 같아요. 중국인들 굉장히 많아졌는데 관광객들 뿐만이 아니라요. 제주도에 살고 있는 중국인도 많고요. 제주도에 땅 갖고 있는 중국인들도 많아졌습니다. 이게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치 현황은 어떤지 또 혹시나 이렇게 단시일 내에 중국인들의 땅 소유가 늘어나게 되면서 문제점은 없는지 여러 가지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인터뷰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정책과에서 국외권 유치 담당을 하고 계시는 장재원 사무관을 연결해 보고요. 제주대 건축학부의 김태일 교수와도 차례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의 장재원 사무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저도 얼마 전에 제주도 가더니 중국말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예. 예, 그 정도로 정말 중국 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은데, 일단 관광하시는 분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땅도 직접 사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얼마나 되나요? 예. 지금 이제 땅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일단 이제 투자를 하면은 이제 관광개발 투자가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을 사서 예. 다시 재매각해서 이런 차익을 노리는 그런 투자가 아니고, 네. 제주도 같은 경우는 중국인 투자가 이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관광시설 투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광시설에만 투자할 수 있게 되겠군요. 네. 이제 비율상으로도 보면은 이제 정확한 데이터로도 보면은 한 90% 이상이 예. 중국인 이제 토지 소유 현황을 참고해서 보면은 한 91%가 이제 관광 사업에 투자하는 거, 관광 인프라 투자 부분에 이제 자본을 투자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광 인프라라고 하면은 호텔이라든지 콘도미니엄이라든지 그런 데 투자하는 걸 말씀하시나요? 예, 맞습니다. 네. 호텔 콘도가 이제 많이 투자되고 있어요. 네. 그러면 그게 이제 늘어나는 추이 같은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작년에 비해서 몇 % 늘었다, 이런 수치는 없나요? 작년에 그거는 정확하게 제가 이제 물론 이제 나올 수는 있는데요. 네. 제가 이제 인터뷰 중심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홍콩을 포함해서 중국 자본 투자가 많은 건 사실인데요. 이제 대부분 거의 한 80%가 됩니다. 이제 한 19개 사업이 있거든요. 우리 제주도에서 중점적으로 투자해온 이제 투자 일치 사업 중에 보면 한 19개 중에 한 15개 사업이 이제 세웠던 중국 자본입니다. 네. 거의 한 80%가 되겠죠. 한 6조 원 정도 투자할 걸로 저희들이 이제 유치를 했는데, 실제 이제 돈 들어온 걸로 이제 정확한 금액으로 봐도 한 6,500억 원 정도는 실제 제주도에 이제 투입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오늘인가요? 자료가 어떤 국회의원실에서도 나온 것 같은데, 한 6월을 기준으로 볼 때 제주도에 중국인이 갖고 있는 땅이 5년 만에 한 1,400배가 늘었다. 이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예. 그 정도로 많이 늘었나요? 예, 사실상 전국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 이제 2010년도 이제 이후에 2009년도부터 보면은 이제 저희들 제주도가 국제 자유 도시라서 노비자 지역입니다. 한 180여 개 국가가 이제 한 달간 자유롭게 이제 관광을 할 수 있는 지역인데요.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2009년도부터 이제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40%, 60% 이렇게 매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중국 투자가들도 상당히 이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이제 또 우리 제주도에 좋은 이제 투자 여건도 있습니다. 투자제도 우리 제주도만 시행하는 투자제 세제 감면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2010년도부터 이제 그 이전에는 순수 중국 투자가 없었어요. 2010년 이후부터 이제 대부분 아까 15개 사업장이 대부분 그 이후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분들이 일반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사거나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중국 분들이요? 외국인 이제
토지 소유는 뭐 전국적으로 공이 같습니다만은 네. 지금 제주도가 그 시행하고 있는 제도는 그 전국 처음으로 2010년도 2월에 시행됐습니다만은 부동산 투자 이민제라 해가지고 네. 예. 그 5억 원 이상 그 투자. 시설은 그 예. 휴양 콘도 시설이 하나입니다. 뭐 네. 몇 정도 되겠습니다. 휴양 콘도 시설인데 요거를 이제 매입했을 때 네. 이제 5년 후에 영주권이 부여되는 이런 제도가 예. 이제 좋아서 이제 한 1380세대이던가 요 정도가 네. 예, 분양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콘도 같은 경우에. 그럼 어쨌든 급격하게 많이 몰려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제주자치도에서 보시기에는 이 투자 이민제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하시나요? 예, 상당히 그것 때문에 사실상 이제 그게 그 여건을 보면은 관광객이 이제 많이 증가하고 있고 네. 이제 그 중국 투자하는 분들의 말씀에 의하면은 이제 제주도민이나 우리 한국인 상대로 이제 장사하는 것보다도 네. 이제 자기네 관광객 예. 되게 많이 들어오니까 타깃을 이제 중국인 관광객을 하는 부분이 많고 네. 예 그거와 같이 또 그리고 그 우리 제주투자진흥제도라든가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 아까 네.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제도가 이제 세제 혜택이 주어지고 예. 예, 또 노비자 지역이니까 이제 미래에 이제 투자 가치가 있겠다 해가지고 네. 사실상 많이 투자하는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하고 계시네요. 네, 네. 긍정적으로는 평가하는데 네. 예, 또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 투자가들 말씀에 의하면은 이제 분양형 예. 그런 콘도 이런 거에 투자했을 때 네. 이 자금 회수가 좀 빨라서 네. 예, 다음에 투자를 테마파크 같은 이런 문화시설이나 유락시설들이 있거든요. 박물관이나 네. 이런 게 재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예. 한 50% 정도라도 일찍 당겨서 이제 재투자한다는 이런 거에서 자기네는 이제 어떤 자금 리스크를 받지 네. 않고 이런 부분이 아마 이제 유리한 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주도 투자정책과의 장재원 사무관과 얘기 나눠봤고요. 이어서 제주대 건축학부의 김태일 교수 연결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중국인 투자자들이 제주도에 많이 몰리고 있는데요. 예. 이유는 지금 사무관님과 얘기한 이 투자 이민제 때문일까요? 네. 꼭, 부동산 투자 이민제 때문에 중국 관광객이 급증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조금 전에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주가 가지고 있는 매력적인 자연 환경이 가장 큰 네.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제도적으로 비자 없이 예. 노비자로 올 수 있는 그 자연스러운 여건 또 중국에서 한 1시간 반, 2시간 거리에 올 수 있는 지리적인 위치 이런 여러 가지 이점 때문에 중국 예. 관광객들이 자주 찾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중국인 거리도 있더라고요. 연동인가요? 예, 그랬더니 예. 예. 은행들도 보면은 중국인들 전용 창구 이런 것들도 만든다고 예. 하고요. 예. 네, 이 부동산 투자 이민제가 하나의 촉진제 역할은 한 것 같은데요. 중국인이 네. 아예 이제 땅을 사게 만드는데 그런 네. 영향을 준 것 같은데 일단 이 투자 이민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부동산 투자 이민제라는 게 우리 제주도에만 있는 건 아니고 외국에도 그런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의 중에 하나가 그 부동산의 일정한 금액 예상을 투자했을 경우에 제주에 영주할 수 있는 영주권을 주는 그런 제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현재는 논의의 과정은 있습니다만 현재 법으로는 50만 불, 그러니까 한화로 따지면 한 5억 원 정도의 분양주택을 사게 되면 네. 사게 되고 2년간 거주하게 되고 근데 2년간 실제로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또 조건이 완화가 돼서요. 예. 3개월 정도만 유지하는 형태로만 된다 그러면 2년 뒤에는 영주권을 받는 그런 어떻게 보면 편리한 제도이긴 하면 어떻게 보면 또 느슨한 제도가 바로 부동산 투자 이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년만 있으면 영주권이 나오나요? 예, 2년간 대파할 수 없는 조건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거주 조건이 3개월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따지고 보면 3개월이니까 이렇게 1년 내내 거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역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큰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입장에서 보면 지역 경제에 줄 수 있는 영향력은 그리 크지 않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 경제 조세는 영향이 별로 크지 않다고요? 예, 왜냐하면 이 토지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를 하게 되고 이제 거주를 통해서 지역 간의 교류나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는데 네. 실제로 거주하는 그런 문제로 이어지지 않는 부분도 하나의 제도 개선의 한 필요성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이 지역이 대체로 보면 중산간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제주도의 표고에서 200에서 600 지역인데요. 이쪽에 리조트 지역으로 이제 대단히 개발을 해서 들어가 있는 쪽에 이제 이 부동산 투자 이민의 그 혜택을 받는 곳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제주의 지역적인 지역 주민과 교류를 한다든지는 그런 기회라든지 이런 게 전혀 되어 있지 않은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역 주민과의 교류를 통한 여러 가지 경제 활성화 또 투자 효과의 파급 효과가 예. 생각했던 것보다 크지는 않지 않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한 좀 추가적인 네.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예. 예. 일단 거주를 해야지 소비를 더 많이 할 테니까 일단 거주 조건을 조금 더 강화하는 게 지역 경제 활성화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계신 것 같고요. 예, 예. 그리고 이게 제주 부동산 값을 좀 많이 올려놓는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것은 실은 이게 부동산 투자 이민제하고는 조금 거리가 다른 부분입니다만 네. 그러니까 한국인을 대리인으로 내세워서 네. 이제 이면 계약을 통해서 이제 부동산을 구입하는 그런 사례도 현재 실태 파악은 도에서 아직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네.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땅값이 오르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지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네. 주변에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원래 가격에 2배 가격을 불러서 토지 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억짜리가 40억을 주고 그 부동산 이면 계약을 통해서 구입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불법이죠, 교수님. 물론 당연히 불법이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실제 파악이 어려운 게 네. 이제 한국인을 대리인으로 내셔서 관리를 한다든지 이러기 때문에 네. 불법이기도 하지만 또 편법이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대업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 보면 네. 그 세금이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고 예. 또 그쪽 지역 주변에는 20억짜리가 갑자기 40억의 땅값이 오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변 땅값이 예. 올라갈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상황이 악순환되는 구조의 부작용도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도 네.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도에서 사무관님 인터뷰를 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한 19건 정도의 사업 중에서 15건 정도는 중국 투자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예, 예. 근데 이제 그렇게 투자를 받아도 개발하고 이런 거는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죠? 어떤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 부동산 투자 이민제 한정돼서 말씀을 드리면 네. 대체로 보면 이 제도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만 문제는 이게 50만 불 5억만 주면 제주도의 영주권을 가질 수 있는 아주 독특한 매력을 예. 가지고 있는 제도지 않습니까? 중국인 입장에서 보면. 네. 그런데 이제 중국 투자자들이 대부분 제주도에 들어오는 투자의 형태가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네. 예,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들어와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네. 부동산에 초점을 둔 개발을 하게 됩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대규모의 땅을 사서 분양형 숙박시설 아까 관광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관광 개발에 허가를 받아서 숙박시설, 호텔 분양형 콘도를 많이 짓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뭐 1000세대, 2000세대 지어서 분양을 하게 되니까 따지고 보면 제주도의 여러 가지 제도의 인센티브의 혜택을 받으면서 네. 돈은 실질적으로 중국 자본의 부동산 개발업자가 또 이익을 챙기게 되는 예. 그런 모습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지역 경제의 파급 효과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오히려 지역 주민, 우리 제주도민과 투자와의 연결고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일부 건설업종에서는 효과를 실제 모르겠습니다만 네. 실질적인 경제에 파급 효과를 미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제한적이지 않느냐. 네. 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그렇군요. 제주도민들이 이제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투자 이민제 제도 자체가 어쩌면 우리 국가의 공신력이라든지 제도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제가 좀 그 도정이나 이런 데에서 끊임없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50만 불이 상당히 금액이 상당히 낮습니다, 실은. 예. 그래서 적어도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면 한 20억 불 정도 이상의 투자를 조건을 강화시킨다든지 예. 또 이번에 원희룡 도정이 들어오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인수위원회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 상향 조정과 함께 일정한 금액을 투자진흥기금으로 예치를 해서 예. 투자를 받아들이되 그 투자의 일정한 금액이 제주도의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재투자될 수 있는 네. 그런 제도 개선 이런 것들도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이제는 이 숙박업 위주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제도는 좀 개선을 해야 좀 제한적으로 좀 규제를 하고 알겠습니다. 우리 예. 지역 주민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투자로 좀 투자 방향을 바꾸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주대 건축학부의 김태일 교수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은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행복한 미래를 위하여 은퇴 솔루션.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한 지름길입니다. 은퇴솔루션 김경록 미래에셋 은퇴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말씀해 주실 건가요? 예, 요즘은 초저금리 시대가 화두가 되었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금리를 0.25%포인트 내리면서 내렸죠. 예, 은행들도 이제 예금금리를 낮추고요. 그래서 이제 1%대 예금금리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 1%대 예금금리 이걸로 과연 이제 노후자산 관리에 사실은 비상이 켜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 초저금리 시대에 그러면 과연 어떻게 자산 관리를 해서 노후 대비를 해야 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솔루션을 가지고 나오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솔루션을 하나씩 그럼 풀어주시겠어요? 예. 세 가지를 크게 말씀드리겠는데 네. 일단은 이제 사람들이 예금에서 탈출하려는 움직임도 보입니다. 뭐 상가로도 가고 부동산으로도 조금 네. 가고 그다음 이제 투자자산으로 이제 옮겨가게 될 텐데요. 투자자산으로 옮겨갈 때 좀 조심해야 될 부분 네.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아, 그러니까 예금에서 안전한 예금에서 빼서 예. 투자 자산에 넣을 때 예. 유의할 세 가지. 예, 원래 투자자산으로 가게 되면은 수익은 이제 기대 수익은 높아지는데 위험이 반드시 따르지 않습니까? 근데 노후자산 같은 경우는 그 위험을 잘 통제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우리가 향후 장기적으로 위험을 통제하면서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 네.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이것만 되면 될 것 같은데요. 장기적으로 위험도 통제하면서 수익도 예. 얻으면 되는데. 예. 첫 번째는요? 예, 그 첫째는 좀 생소하긴 합니다만은 해외 투자를 하자는 것입니다. 해외 투자요? 예, 예. 네. 아무래도 사람들은 다 자기 나라에 익숙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자산을 국내에 투자를 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해외는 정보도 어렵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전 세계 자본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1.7% 남짓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여러분들도 아마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내가 해외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될까 싶으면은 뭐 10% 5%도 채 안 되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자산을 국내에 이제 거의 몰빵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개념이 네.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 부분을 해외 쪽의 비중을 많이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예, 첫 번째 제가 잠깐만 첫 보완을 번째 해서 더, 예. 이제 이런 부분은 사실은 교과서적인 이유일 수 있는데 네. 그것보다 더 절박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회의로 늘려야 되느냐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일본하고 대만의 사례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일본과 대만은 보면은 90년부터 지금까지 25년 동안의 주가가 거의 박스권을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저희들은 왜 그럼 일본하고 대만을 예를 드느냐 하면은 일본하고 대만이 우리나라
우리나라하고 경제 구조가 비슷하고요. 네. 그다음에 인구의 고령화도 우리나라보다 좀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뒤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 우리나라도 이 대만처럼 이렇게 25년 동안 주가가 박스거리라면은 노후자산을 위험자산에 투자해놨다가 25년이 지나서도 원금 정도라면 이게 상당히 당황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래서 네. 이제 반드시 해외로 분산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분산 투자의 두 번째 이유는 우리나라에는 그 기업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하고 현대차그룹을 네. 합쳐서 시가총액 비중이 30% 정도 되는데요. 예전에 핀란드에서 노키아가 네. 한때 75% 시가총액 비중이다가 주가가 95% 고점 대비 떨어지면서 전체 종합주가지수가 떨어진 적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상당히 기업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향후에 이제 저성장으로 가면서 경제가 어떻게 네.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반드시 해외 쪽으로 자산을 분산하는 것이 네. 노후 자산을 온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언제 그런 생각은 들어요. 돈이 많아야 해외에 분산 투자할 수 네.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네. 펀드를 통하면 얼마든지 분산 투자가 가능한 것이죠. 펀드의 장점이라는 것이 예. 소액의 돈으로 가지고 네. 많은 주식에 분산해서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 네. 장점이니까요. 한때는 뭐 러브 펀드 뭐 이런 거 많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러시아, 브라질, 맞습니다. 브릭스 이런 거 예. 많았는데 요즘에는 어디들 투자하나요? 요즘에는 이제 선진국 쪽에 투자하고요. 이런 네. 이제 국가 투자보다는 이제 테마 투자를 합니다. 테마. 예를 들어 예. 소비재라든지 네. 글로벌하게 소비재에 투자한다든지 그다음에 글로벌하게 헬스케어 요즘 네. 고령화가 세계적으로 되니까 글로벌하게 헬스케어에 투자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이제 테마로 투자를 하고 네. 선진국에 비중하고 이제 아시아 쪽 네. 신흥시장에서는 아시아 쪽 지역 중심으로 이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쪽이면은 우리가 중국이 이제 중심이 되는 거죠. 중국이 중심이 예. 되고 중국에 그러면은 직접 투자 중국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펀드도 요즘에는 있나요? 중국 주식에 있습니다. 네, 예, 전에는 왜 홍콩 증시에 투자를 예, 그렇습니다. 했었잖아요. 조금 이제 그 할당을 받아가지고 하는 정도이고 규모가 크지는 않고 주로 이제 네. 홍콩 쪽을 투자하는 거죠. 중국 말고는 아시아 지역이 또 어디가 유망한 나라? 아시아 쪽에 요즘 아시아 쪽도 마찬가지니까 네. 이제 어떤 한 나라보다는 테마로. 예, 네. 아시아의 소비재라든지 네. 소비재 섹터라든지 이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좀 안정적인 파트 이렇게 네. 이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펀드 투자를 안 했더니 테마로 이렇게 해외 투자하는 생각을 못했네요. 예전에는 그냥 중국 펀드면 중국 펀드, 네, 인도 맞습니다. 펀드면 인도 예, 펀드. 이제 펀드가 이렇게 진화를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렇군요. 그 괜찮은 그런 방식인 예.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뭐 해외 분산해야지 될 또 다른 이유 남아있나요? 그 정도가 네. 거의 다라고 보시면 그게 제일 중요한 이유라고 보아집니다. 그러면 이제 해외로 이제 국내에만 몰빵하지 말고 해외로 분산 그렇습니다. 투자해라. 이건 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 보아집니다. 다음은 또 어떻게 그 다음에는 이제 분산하시면? 그 자산을 분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자산군이라고 그러는데요. 주식 중에서도 우리는 성장주만 생각하기 쉬운데 배당주도 있고 네. 가치주도 있고 소비재 주식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식에서도 조금 이제 그 안정적인 주식으로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채권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분산해서 자산 절대 수익이라든지 네. 그래서 자산을 여러 자산군으로 나누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전 같은 경우는 개인연금에 한 펀드만 들어가다 보니까 보통 주식펀드 하나 네. 갖고 했는데 이제 연금 저축 계좌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 펀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이럴 경우에 비로소 이제 여러 자산군으로 나누어서 해외 채권도 투자하고 네. 해외 주식도 투자하고 국내도 투자하고 하는 네. 식으로 이렇게 분산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주식, 채권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자산군을 나누라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절대 수익도 들어가고요. 절대 수익이라는 건 어떤 말씀이신가요? 절대 수익이라는 건 이제 시장의 변화에 조금 덜 민감하게 꾸준하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 어떤 게 있죠? 롱숏 펀드가 제일 대표적입니다. 네. 예. 한때 롱숏 펀드가 우리 주식 시장에서도 예. 한참 얘기가 됐었는데 예, 롱숏 펀드 그렇습니다. 같은 예, 게 예. 얘기가 되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유의해야지 될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노후이기 때문에 네. 좀 위험한 자산보다는 배당주라든지 네. 절대 수익이라든지 해외 채권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인컴 우리가 소득이라고 그러죠. 네. 일정한 현금 흐름을 줄 수 있는 것. 얻을 수 있는. 예, 그런 쪽으로 장기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요즘에 이제 배당주가 최근에 이제 당국에서
기업에 배당을 늘리겠다는 그 정책이 네. 나오고 이제 좀 배당주가 뜨긴 했습니다만은 그것도 좋은 기회인 것 같고요. 향후에 배당주 같은 것들이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네. 상당히 좋은 자산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후 자산도 이런 식으로 나눠서 그렇습니다. 지역도 나누고 자산군도 나누고 예.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예. 것도 그다음에는 나누고. 위험한 주식 같은 데 투자하더라도 예. 그 중에서도 꾸준한 현금 흐름을 주고 네. 위험이 좀 낮은 것으로 이렇게 네. 취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노후 관리가 어느 때보다도 또 중요한 시점이니까요. 그렇습니다. 투자 자산으로 옮겨가되 네. 그 중간쯤에 위치를 옮겨가는 것이 필요할 것 네,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경록 미래에셋 은퇴연구소장이었습니다. 삼성 신도시 분양 속보입니다. 눈앞엔 골프장 조망, 단지 앞엔 초중고교와 도서관, 중심 상업시설까지 가까운 968세대 대단지가 옵니다. 상위 40개 건설사 중 부채 비율이 두 번째로 낮다는 그 동일이죠? 삼성이 아껴둔 중소형 대단지, 고양 삼성 7블럭, 동일 스위트 1차. 문의 02381-7373. 네, 생생경제 2부 여기까지고요. 3부에서는 저희가 어제도 자세히 짚어보기는 했는데요. 9.1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입장은 어떤 건지, 왜 이렇게 논란이 많은 건지에 대한 생각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4시 뉴스 듣고요. 3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